2024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겨우 0.2%에 불과했고 프랑스는 0.7%, 이탈리아는 0.4%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를 이끌던 유럽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2.5% 성장하고 중국이 4.9% 성장하는 동안 유럽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닙니다. 유럽 경제는 6개의 치명적인 상처로 인해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이 상처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유럽이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유럽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상처는 에너지 위기와 산업 경쟁력의 붕괴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은 에너지 공급의 40%를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를 통해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과 카타르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에너지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2022년 8월 유럽의 가스 가격은 미국보다 9배나 높았고 2024년 5월에도 여전히 5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격 역시 미국보다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화학산업, 철강산업, 자동차 산업이 생산을 줄이거나 공장을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티센크루프, 보쉬, 셰플러 같은 대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발표했고 폭스바겐은 향후 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줄일 계획입니다. 독일의 산업 생산은 2021년 대비 13% 감소했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 더 하락했습니다. 유럽 전체적으로 제조업 일자리는 팬데믹 이후 80만 개 이상 사라졌습니다. 독일의 실업률은 6.1%로 팬데믹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높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의 전기 비용이 적어도 2030년대 중반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재생에너지 인프라는 아직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합니다. 유럽의 제조업은 더 이상 전 세계와 경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이 낮은 미국이나 아시아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상처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과 산업 공동화입니다. 중국은 한때 유럽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지만 이제는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자급자족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있고 동시에 유럽 시장에 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유럽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유럽의 자동차 산업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독일 수출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2023년 수출은 2019년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도 밀려나고 있고 자국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 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고 무역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유럽이 첨단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미래 산업에서 유럽은 미국과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제조업은 점점 중국 제품에 밀려나고 있고 일자리는 사라지며 기술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상처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입니다. 유럽의 인구 위기는 이제 경제적 재앙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인구는 2026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5,74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유로존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1명의 은퇴자를 부양하고 있지만 2040년에는 2명의 노동자가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2050년에 60%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유럽 국가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그리스, 폴란드, 크로아티아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고 많은 젊고 숙련된 인력들이 서유럽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동유럽 국가들의 생산 가능 인구는 4분의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는 공공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세수는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를 안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한 추가 지출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인력조사에 따르면 54%의 유럽 기업들이 적격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은 10년 만의 최고 수치입니다. 유럽 정책 이반자들은 이민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은 현재의 노동자 대 은퇴자 비율을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1억 명 이상의 이민자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은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고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치명적인 상처는 혁신 부족과 기술 격차입니다. 유럽은 인공지능 혁명에서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기업들은 모두 미국과 중국에 있고 유럽에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 대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같은 미국 기업들과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동안 유럽은 소비자 역할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매년 3천억 유로의 저축을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동안 외국인들은 유럽 기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본시장은 여전히 국가별로 분열되어 있고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본시장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의 저항으로 진전이 더딥니다. 프랑스와 독일조차 국가 간 자본 흐름 장벽을 줄이는 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 규제 환경도 혁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 때문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규제 부담을 25%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것이 충분할지는 의문입니다. 연구개발 투자도 미국과 중국에 비해 크게 부족합니다. 유럽 기업들은 단기 수익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혁신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은 차세대 기술에서 미국과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있고 기술 주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인 상처는 정치적 불안정과 정책 마비입니다. 2025년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가 무너지고 예산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전례 없는 정치 위기를 겪었습니다. 독일은 2025년 2월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되었고 프랑스는 2025년 여름에 새로운 의회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나라 모두 2024년 예산을 그대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고 새로운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6.1%에 달하고 공공부채는 112%에 이르렀지만 정치권은 분열되어 있어 재정 개혁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독일은 반대로 긴축 재정을 고수하면서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극우와 극좌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고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 정책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고 최근 유럽 선거에서 녹색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대응도 회원국 간 이해관계 충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보조금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것은 유럽 내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세 나라가 전체 산업 지원의 85%를 차지하면서 다른 24개 회원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유럽이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개혁은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공동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치명적인 상처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와 지정학적 위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유럽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이것은 수출 의존적인 유럽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특히 독일의 자동차 산업과 기계 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토 방위비 분담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크게 늘려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압박받고 있는 공공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인식하면서도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강력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하면 유럽 경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경쟁에서 점점 더 주변화되고 있고 자체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경제는 정말로 붕괴하고 있는 것일까요? 골드만삭스는 유럽이 2025년에 매우 어려운 해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로존의 성장률은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유럽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유럽이 지속적인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닐 쉐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이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지속적인 쇠퇴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럽의 미래는 매우 낮은 성장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초강대국 경쟁에서 점점 줄어드는 존재감으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은 과거에도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기적 석유 위기 이후의 대환화 시대,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럽 재무 위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유럽은 큰 도전들을 헤쳐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유럽이 적절히 대응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이자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클린 산업 정책을 100일 이내에 채택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경쟁력 나침반을 채택하고 향후 5년간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은 4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혁신과 기술 격차 해소입니다. 유럽은 인공지능 반도체 청정 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자본시장 통합을 통해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둘째, 탈탄소화와 경쟁력의 조화입니다. 유럽은 기후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 안보 강화입니다. 유럽은 러시아 침공 이후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 전략을 채택했고 공급망을 더 안전하게 만들면서도 글로벌 무역의 문을 열어두려 합니다. 넷째, 규제 부담 감소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보고 부담을 최소 25% 줄이기로 약속했고 특히 녹색 에너지 관련 규제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성공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가장 큰 도전은 주요 유럽 경제국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고 장기적인 개혁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정도 쉽지 않습니다. 자본시장 통합 공동 국방 조달 바이, 유러피언 정책 등은 모두 회원국들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각국은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가 불가능하다면 유로화나 쉥겐, 지역처럼 15개국이나 20개국으로 강화된 협력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의문입니다.
시간도 문제입니다. 인구 고령화, 기술 격차, 지정학적 위협은 모두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지만 유럽의 정책 결정 과정은 느립니다. 유럽이 행동하는 동안 미국과 중국은 계속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의 미래는 결국 유럽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안락함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쇠퇴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개혁을 감수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것인가. 유럽은 복지국가 모델과 높은 삶의 질로 유명하지만 이것을 유지하려면 경제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복지 시스템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6개의 치명적인 상처는 모두 심각하지만 치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 위기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은 첨단 기술 육성과 공정 무역 규칙 강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이민 정책 개선, 출산율, 재고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혁신 부족은 대규모 연구 개발 투자와 규제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유권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협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방위력을 키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이 이 모든 것을 할 정치적 의지와 경제적 여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위기가 때로는 변화의 촉매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럽이 현재의 위기를 근본적인 개혁의 기회로 삼는다면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안락함에 안주하고 어려운 결정을 미룬다면 유럽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점점 더 주변화될 것입니다. 유럽 경제의 붕괴는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다음 5년에서 10년이 유럽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세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